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프라임 스파르타 일반 경찰 채용에서 형사법을 담당하고 있는 박지용 쌤이고요. 사실 솔직히 이렇게 허세를 부린다고 될 것도 아니고 강의 경력이 길지는 않아요. 노량진 온 지는 한 3년 됐나? 3년 됐는데 원래는 우리 경찰이 아니라 저쪽 이제 법원 검찰 직렬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원래 이제 우리 프라임하고는 좀 계약이 된 지 좀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한 해 만에 하다가 오면서 진행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도 제 강의 경력에 비해서 강의가 너무 많아요. 이제 오전 오후 거의 오전에 저쪽에 있다가 오후에 계속 우리하고 넘어와가지고 강의를 하는 중이어서요. 연차에 비해 강의는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조금 사실 그런 교재도 핑계라면 핑계인데 제가 또 부지런히 해가지고 좀 강의를 맞춰가지고 나왔어야 되는 게 제 본분이긴 한데 좀 그러지 못해 죄송해요. 오늘하고 내일까지만 좀 원고 넘긴 지 좀 됐는데 이게 계속 그 개정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넣고 싣고 그다음에 또 약간 이 학원진하고 저하고 이 약간 컨셉이 조금 달라가지고 그걸 좀 서로 조율하느라 그러니까 제 강의 특징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원에서는 빠짐없이 양을 좀 늘려달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고 저는 싫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시험이 그렇게 학생들의 결국 마지막에 다 기본서를 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서 양이 많아가지고 돌리지를 못하는 건데 사실 뭐든 좋죠. 문제를 돌리든 요약서를 돌리든 다 좋은데 그래도 본인이 열심히 공부했던 기본서를 그래도 한 번, 두 번 막판에 봐주는 게 되게 좋은데 진짜 100점 완벽한 100점을 위해서 모든 내용을 다 넣는 거는 책이 너무 두꺼워져가지고 기본적으로 90점 이상 맞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또 적당한 양에서 협의가 돼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 애들 빠르게 보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만 좀 보고 과감하게 한두 문제 틀리는 것은 각오하고 하는 컨셉이 좀 강의거든요. 해가지고 좀 그런 느낌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듣다가 조금 맞으시는 분들, 안 맞으시는 분들은 좀 자유롭게 결정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러니까 재작년에 저쪽 이제 제가 법원직에서 사이즈가 큰 학원에 있어가지고 작년에 이제 법원직에서 한 절반 정도 붙여야 그러니까 전체 합격생 중에 절반 정도를 붙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솔직히 내심에 약간 그거 있었어요. 내가 너무 그러니까 되게 좀 컨셉이 좀 달라가지고 법원직이라는 곳의 시험은 우리 경찰의 형법 총론에 학설대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안 나오지만 강사들이 불안하니까 하는 거야. 불안하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10년 동안 안 나왔는데 나올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다 뺐어요. 다 빼고 맞춰서 강의했더니 괜찮더라고. 근데 물론 이제 우리 시험은 또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해가지고 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요즘에 잘 나왔던 분야를 중심으로 조금 강의를 해가지고 양을 좀 줄이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강의 시간도 4시간을 꼭 안 채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양 맞춰지면 마무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제 큰 강의 특징이니까 들어보시고 맞으면 또 들으시고 좀 애매하면 또 바꾸시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학원 다 2명씩 계시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가볍게 OT도 별로 길강의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OT 빨리 하고 빨리 수업하고 빨리 마치고 그래 해보고 싶다. 자, 일단 어쨌든 첫 시간이니까 보시면 자, 우리 이제 개편된 경찰 채용 시험에서 형사소송법 어떤 마인드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느냐와 관련하여 제가 쭉 봤을 때 쭉 과목 구성이랑 비율을 봤을 때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쭉 잡아주시면 돼요. 제 생각에는 형소법은 이렇게 많이 시간을 투자할 과목은 아니야. 비율도 봤을 때도 그렇고 그 내용문도 그렇고 특히 우리 2차 시험 때 이거 형법이랑 경찰학이 정말 좀 괴랄스럽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봐야겠지만은 어쨌든 기본 기조가 이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 정도의 선은 유지하겠다라는 게 지금 기존 것 같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형소도 냉정히 봤을 때 솔직히 형소는 근데 어렵게 나와봐야 법조문 나오는 거고 몇몇 최판 나오고 마지막에 살인 섞는 건데 형소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내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을 형법이랑 경찰학을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서
형수하고 헌법은 좀 가볍게 좀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아닌가 좀 싶어요. 해서 좀 그런 방향으로 제가 좀 준비를 좀 해드릴 거고, 우리 형수도 양 늘리지 맙시다. 양 늘리지 말고, 어차피 여러분 이 경찰하고 형법이 워낙 많잖아요. 여러분들 배우고 싶은 열정을 충분히 채워드리니까 형수는 조금 가벼운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난이도 아주 고민이 됩니다.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뭐 어렵게 나오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나올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내는 게 맞냐 틀리냐는 뭐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대비는 해야 돼. 이 순경 시험 난이도가 이렇게 가는 게 맞냐? 라는 비판은 당연히 가할 수 있죠. 근데 비판만 가면 뭐할 거야? 일단 그렇게 나오면은 대비해서 합격하는 게 우선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만 그냥 쭉 잡아주시면 됩니다. 문제만 쭉 잡아주세요. 뭐 개편된 시험에서 형소법은 이제 40문제 중에서 보통 12문제에서 13문제도 나오죠. 그럼 보통 이제 수사하고 증거가 15%씩이니까 보통 이제 6문제 정도 나옵니다. 6문제 나오는데 다 아실 거고, 그런데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수사는 뭐 솔직히 별로 어렵게 나올 게 없어요. 뭐 냉정히 강사가 뭐 조금 적당히 흐름만 찝어주고 법좀 찝어주고 하면은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한 번 제대로 이해하면은 나머지는 암기기 때문에 막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없고요. 다만 요즘은 수사준칙이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 조금 우리가 좀 낯설다 보니까 이씨 뭐야 하고 보다가 좀 그런 거고, 기출 분석만 잘하면 별로 어렵지 않을 거고, 그나마 어렵게 나오면은 좀 진 거죠. 그나마 좀 어렵게 나오면 진 거고, 특히 이제 대놓고 사령을 두세 문제, 아니 뭐 네 문제 나왔으니까 네 문제도 너무한 것 같아. 왜냐하면 뭐 아마 이제 시험 보신 분은 느꼈을 거예요. 시험 마치고 시험장이 좀 어려웠는데 끝나고 좀 맞춰 보니까 대충 이걸 냈구나라는 느낌은 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낸 거긴 한데, 근데 그러면은 시험장 풀만 했던 거냐? 아니죠. 1분 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솔직히 1분 내 못 풀어요. 그거 그러니까 뭐 시간을 많이 주고 천천히 분석해 가면서 보는데 좀 이게 또 맞나 싶기는 한데 뭐 역시나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내에 풀기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형법 때도 어려운 것들, 뭐 죄수나 뭐 사교행령, 배임, 문서 뭐 이런 것도 어렵잖아요. 여기랑 좀 비슷한 정도로 어렵고, 혹은 뭐 사령 특징을 구성하면은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거해서 뭐 다들 맨날 입에 달고 살아. 전문법칙이 어떻고 조문법칙이 어떻고. 근데 그냥 어렵다고 막연하게 두 문자로 때려박지 마시고, 법조문이 그렇게 쓰여진 이유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그냥 마음 급하다고 그냥 두 문자 따고 넘어가지 마시고, 왜 여기서는 이런 식의 요건을 구비하는지를 좀 저랑 같이 뒤에 가셔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푸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 형법은 실체법, 소송법은 절차법 이런 얘기를 해요. 절차법은 법조문을 그냥 그대로 암기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여러분 제가 공부할 때 제 생각이었어요. 저도 한참 공부할 때 저는 이제 형사소송법 그다음에 민사소송법까지 다 시험법에 왔었으니까 소송법을 공부하기가 진짜 싫었어요. 단순 암기 같았거든. 가지고 그냥 막 억지로 외우니까 조금 진짜 암기 과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특히 이제 시험 합격한 다음에 제가 다니던 펌이 좀 이제 특징이 좀 한 중소형 사건들을 많이 맡는 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맨날 하는 게 수사 입회해가지고 경찰청 가거나 검찰청 가거나 법원 가거나 하면서 계속 현장에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딱 발생을 하거든요. 그럴 때 냉정히 저 같은 이제 피의자나 피고인을 대변하는 사람이랑 수사기관하고 약간 대립이 생겼을 때 서로 간의 의견이 맞다고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겠어요? 당연히 아니겠죠.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나도 이런 경우에 저 사람 말이 맞나 내 말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상황을 놓고 법조문을 보는 거죠. 법조문을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이게 이럴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거구나라는 거를 현장에서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참 그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을 해봤어. 아유, 나 그럼 공부할 때 훌륭하신 강사님 많았는데 좀 알려주지. 알려줬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현장을 뛰면서 한 거 아니에요. 현장을 뛰면서. 근데 아마 뭐 훌륭하신 분들은 많지만 뭐 저만큼 아마 실제 조사를 많이 참여하고 강사를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하면서 알았는데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저도 사실 그때는 뭐 강사할 생각도 없었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느꼈던 특히 수사 같은 부분에 있어서 좀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강조드리고 싶은 좀 마인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좀 웃긴데 저도 형사법 공부를 할 때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 검사를 지원할 마음도 없었고 뭐 성적도 안 됐고 마음도 없는데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짜증이 나. 왜 짜증이 나냐면 뭐만 하면 수사기관이 잘못했대. 좀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고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나도 보면 아시겠지만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수사기관 뭐 하지 마라. 뭐 안 하면 잘못했다. 잘못된 수사다. 뭐 이것밖에 없어. 그럼 좀 짜증 나요. 냉정히 우리가 지금 범죄자 수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나쁜 놈은 째잖아. 우리는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자꾸 우리한테 뭐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공부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이 수사기관에 조금 감정이입을 하면서 공부를 해요. 여러분들은 더 하죠. 여러분들은 경찰을 지원하시는 분들이니까 판례나 절차를 공부를 하실 때 당연히 수사기관에 이입을 해가지고 판례를 보거나 뭐 절차를 보시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형법 시간에 이제 판례 설명을 쭉 들은 다음에 그냥 강사가 하는 말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강사가 사량 설명 쭉 해주고 여러분 이때 죄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한번 법리 들었고 상황 들었으니까 판단해 볼 수 있잖아. 저건 죄가 되겠다 라는 게 강사가 이건 유죄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시험장까지 잘 안 까먹어요. 죄가 안 되겠다 싶었는데 죄가 안 돼. 시험장까지 안 까먹어. 그런데 이건 죄가 되겠는데 싶었는데 판례 결론이 아니야. 이런 건 여러분 계속 헷갈려요. 내가 처음에 판례 결론을 잘못 내린 판례들은 시험장 갈 때까지도 계속 헷갈려.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한 사고랑 막 안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외운다. 뭐 그런 거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저는 사실 그건 안 해봐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밑도 끝도 없이 외우는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 때 뭔가 내가 쌓아놓은 법리랑 안 맞으면 잘 안 맞는데 형소가 특히 그래. 형소도 우리가 그냥 수사기관의 입장에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요 문제가 잘 안 맞춰져요. 생각해봐봐. 수사기관이 수사를 절차상 하자 없이 깔끔하게 수사를 잘해가지고 재판 보내가지고 유죄가 나왔어요. 우리가 공부할 게 없지. 판례가 나올 게 없어요. 근데 판례가 나올 때는 뭔가 수사기관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수사 과정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문제를 삼은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사기관 측은 아니다, 우리는 이러이랬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는 걸 주장하는 거고, 피고인 변호인 측은 아니다, 이러이러한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와중에서 판사가 최종 결론을 내리는 판례문을 우리가 보는 거, 판결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하자가 없으면 대법원 판결 잘 안 나와요. 뭔가 지금 문제를 삼아 가지고 이상이 있다는 게 밝혀지니까 보통 판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형소법을 공부를 할 때 나중에 합격하신 다음에는 이제 절차상, 아니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수사기관 입장에서 현실적인 상황 안에서 우리가 할 만큼 했거든. 근데 이러이러한 절차 미준수 때문에 위헌 수사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나중에 합격하신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상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이게 뭐 규정과 현실이 안 맞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규정을 바꾸던가 아니면 조금 뭐 개정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이거 수험생 아니에요. 판례의 결론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판례 결론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기억에 오래 남아요. 기억에 오래 남아. 그러니까 이 형소법을 공부할 때만큼은 이 피의자나 피고인, 이제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공판 과정의 피고인,
내 입장에서 한번 판례를 바라보면 금방 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제가 좀 강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가 아직 안 나왔죠. 월요일날 나올 겁니다. 죄송하고요. 14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 더 빨리 끝낼 수도 있어요. 제가 사실 14일만큼 받아본 적이 없어.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더 빨리 끝내면 끝낼 건데 뭐 더 끌지는 않을 거고요. 최대한 강의 빠르게 진행해서 뭐 3시간에 끝났다. 끝나면 뭐 남아가지고 묻지 뭐 질의응답 좀 받고 위에도 좀 하고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수업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 OX 자료가 나가요. OX 자료가 나가니까 그냥 경찰하고 경강 2개만 넣어놨어요. 어차피 기출문제 따로 나올 거니까 요거는 이제 가볍게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라는 거 프로그램 차원에서 수업 마치면 저 뒤에 있을 겁니다. 뒤에 있을 거니까 수업 마칠 때까지 받아가셔가지고 문제 풀어보시고 답은 적어놨을 거예요. 답은 적어놨으니까 그 다음 1교시 그러니까 수업 마치고 OX 풀어보시고 다음날 1교시에 같이 OX랑 풀어보고 여기서 그냥 답 맞췄다 땡 이게 아니라 이건 혼자 할 수 있잖아. 답 맞았을 때 혼자 하시면 되는 거고 저랑 공부할 때는 이게 쟁점이었구나 저게 쟁점이었구나 요게 나왔으니까 다음엔 요게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페가 있는데요 뭐 많지 않으니까 여기 뭐 저희는 오며 가며 질문하시면 더 낫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밴드도 있죠. 밴드도 있고 하니까 거기도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되고요. 자, 한마디만 하고 넘어갑시다. 여기 좋아하시는 만화 있죠. 제가 되게 좋아해요. 원펀맨. 여기 되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주인공이 너무 세잖아요. 주인공이 너무 그러니까 안 보신 분들 되게 센 주인공이 나와요. 그래서 원펀이 한 방이야. 적들을 다 한 방에 보내는 아주 강력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제자가 물어봐. 스승님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강해졌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사이타마인데 사이타마가 딱 한마디를 해주죠. 비밀을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 비밀이 뭐예요? 요걸 했대. 푸시업하고 잇몸 일으키게 하고 스쿼트하고 달리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했더니 비록 머리는 빠졌지만 너무 강해져 버렸어. 자, 여러분 질문. 모르는 사람. 이거 하면 건강해지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잖아. 뭘 안 할 뿐이야. 매일 안 할 뿐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공부 똑같잖아. 뭐 특별하게 비법을 알려주고 특별하게 뭐 좋은 뭐 그런 게 있겠어요? 다 비슷한 정도의 뭐 이게 진짜 무슨 막 교수님 책 보고 보는 막 진짜 80년대식 공부법이 아닌 이상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강사 책을 보셔도 내가 성실히 하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막 내가 하는 방식이 맞을까? 이에 대한 고민을 너무 하지 마세요. 그렇게 틀리지 않아. 노량진에 오셔가지고 이런 걸 따라오거나 강의를 따라오시는 분들이라면 그 방식에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 매일매일 하지 않는 우리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특별한 공부 방법 같은 거를 좀 찾지 마시고 단어 죄송해요 이거 저쪽 옛날 저쪽 거 보다가 영어 있을 때 자, 판례 하나 나 뭐 조문 하나를 좀 더 보시는 것이지 방법이 잘못돼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좀 성실하게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우리 스파르타에서 하는 이 관리형 방식이 좀 되게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옛날처럼 그냥 막 요즘 뭐 기본적으로 다 열심히 하고 의지는 있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고 더 빡세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학원하고 4대가 저거 좀 맞았어요. 다른 것보다 이제 강사가 일정적으로 하는 것 플러스 또 학원 차원에서 학생들의 관리가 좀 동시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차원에서 좀 이해가 잘 돼 가지고 하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박지원 변호사고요. 저쪽 방문각에서 법원 검찰을 하고 있고 우리 이제 프라임에서 형사법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OT 마무리하고요. 우리 이제 형사법 한번 개관점 한번 쭉 해볼게요. 개관점. 오늘 이제 비포로 나간 큰 자료 있죠. 그거 좀 꺼내보시고. 자, 오늘 뭐 책은 뭐 그렇게 안 나갈 거예요. 한번 저랑 쭉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머쓱할 거 아는데 제가 거기 땡땡땡 순경의 수사일지잖아요. 거기에 좀 뻘쭘한 거 아는데
이름 적어봐. 이름. 내 이름 좀 적어봅시다. 우리 다 순경될까 아니야. 의지를 좀 다지는 차원에서 나중에 내가 진짜로 경찰이 됐을 때 정말로 내가 수사를 어떻게 해 나갈지를 한번 감정이입하면서 따라보세요. 그래서 그 차에서 볼 거고, 오늘 1교시, 2교시 정도가 끝나면 그 밑에 있는 칸들이 다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채워 나갈 거고, 한번 이제 자기 이름 적으시고 내가 정말 순경이 됐을 때 어떻게 수사할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하고 싶은 수사 있어요? 해보고 싶으신 수사.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우리 경찰이 역량을 채워야 될 부분은 경제범죄 수사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4교시 때 배우겠지만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가 됐는데 그 중에 남아있는 게 경제범죄예요. 여전히 검찰한테 남아있는 게 경제범죄야. 여러분, 그러면 그 개정의 근원에 어떤 생각이 있는 거야? 아직까지 경찰한테 경제범죄 사건을 완전히 맡기기는 차마 그것까지는 아직 못한 거예요. 조금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래, 경찰분들 뭐 도둑 잡아오고 너 잡아오고 이런 거 세계 어느 곳보다 유능한 거 알고 있어. 근데 대기업에서 복잡한 회계 자료를 통해 가지고 횡령이나 배임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그런 거 정말 잘 분석해서 범죄 밝혀낼 역량이 온전히 경찰한테 맡길 수 있겠어? 라는 불안감이 반영된 개정이죠. 그러니까 차마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 못 넘기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야? 보란 듯이 깨주면 돼. 역량을 키워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런 건 쉽진 않아요. 아마 이제 경찰청 차원에서도 교육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 솔직히 열심히 공부해도 막 대차 대조편이 막 회계장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교육도 좀 많이 하고 또 수사를 하면서 익혀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요즘 뭐 여청도 있고 풍속도 있고 뭐 다양한데 개인적으로 경제범죄수사팀,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데에 대한 수사 역량을 키우는 게 좀 좋지 않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경제범죄 한번 가볼 건데, 뭐 경제범죄가 별건 아니에요. 사기도 경제야. 사기도 경제범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중경 수리하고 뭐 물론 대부분 파출소지구도 가시겠지만은 어쨌든 가지고 내가 이제 동작 경찰서 또 좀 뭐 경제 1팀 막내로 들어간다. 내가 지금 동작 경찰서 경제 1팀 막내로 딱 들어갔어. 선배들이 환영해주고 얘기를 해요. 야, 우리 막내 왔으니까 좀 간단한 사건 좀 줘봐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내 첫 사건이네 하고 딱 뭐 하나 딱 줍니다. 그러면 그 줄 딱 봤더니 앞에 뭐라고 쓰여 있어? 고소장 이렇게 쓰여 있죠. 종이를 딱 봤더니 고소장이야. 해서 봤더니 고소인이 있고 피고소인이 있죠. 죄명은 사기예요. 내용을 쭉 봤어. 내용을 쭉 봤더니 이래. 자, 을이 저한테서 1억 원을 사업을 한다고 빌려갔는데 이만저만 하니까 사업도 안 하는 것 같고 처음부터 저를 속여먹고 돈을 빌려간 것 같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니까 처벌해 주세요 라고 고소장에 되어 있어요. 자, 확인을 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딱 그 고소장을 본 다음에 우리가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이제 보통 수사의 주인공이 피의자고 피의자 조사가 나중에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장 중요하지만 사실 이 피고소인, 피의자를 수사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건 고소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고소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죠. 고소하신 것 같은데 이런 고소하신 거 맞냐? 맞습니다. 그러면은 고소장 말고 언제 한번 나오셔가지고 한번 전화 받으셔야 되는데 언제나 편하세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날짜 조율해. 언제나 좋습니다. 몇 장 괜찮으세요? 오케이 해가지고 나와서 자, 여기서 고소인 조사를 진행을 하죠. 아마
이 고소인 조사는 별 특별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고소장 확인할 내용을 했고 또 이분도 되게 적극적이에요. 우리들한테 자신의 피해를 빨리 알려야 될 거 아니야. 해가지고 막 열심히 이야기를 해줘. 받아 적으면 돼. 조서 쓰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뭐 고소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뭐 피해자라고 하기도 하겠고요.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겠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고소인 입장 들었으니까 이제 누구 입장 들어봐야 돼? 피고소인 입장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피고소인, 이 피고소인은 지금 우리가 사기죄라고 하는 이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피의자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그럼 우리가 피의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누구시되시죠? 예, 누구입니다. 누구 갑 아시죠? 예, 예. 그 갑이 사기죄로 고소한 거 아시죠? 예, 들었어요. 고소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사 받으셔야 되는데 몇 월 며칠 언제 2시까지 서로 나오세요. 네 하고 끊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수사기관이 몇 월 며칠 언제 몇 시까지 나오세요. 출석하세요. 이렇게 요청한 거거든요. 자, 여기서 피의자는 요때 반드시 나와야 돼요? 안 나와도 돼요? 이때 반드시 나와도 돼요? 나와야 돼? 안 나와도 돼요? 안 나와도 돼요. 왜? 모든 수사의 출발점은 가장 중요한 개념, 임의 수사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이게 기본 원칙이야. 임의는 강제력이 동반되지 않은 피의자가 임의로 협조해서 진행하는 게 임의 수사거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럼 이제 여기서 수사관은 2시에 나오셔야 되는데 혹시 바쁘시면 다음 날 나오셔도 돼요 라는 말을 해주는 게 좋기는 한데 사실 거의 안 하죠. 왜냐면 우리도 바빠. 나도 지금 일정을 쭉 보고 이때가 제일 편하고 이때가 수사하는 게 했으면 해. 그러니까 이때 나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게 일반 국민 아니에요. 국민은 경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때 나와야 되는 줄 알아요. 이때 당연히 나가야 되는 줄 알아. 근데 사실 아니에요. 이거 지금 아직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모든 건 싹 다 임의수사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쯤 되면 경찰 소환 통보를 받으면 그때쯤 저를 찾아와요. 병원에 찾아와가지고 저희 사기 사건도 좀 조사받아야 되는데 잠깐 맡을 수 있냐 이야기하다가 근데 당장 내일 조사다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한마디를 하죠. 조사 미루면 돼요. 조사 미루면 돼. 왜? 이거 지금 임의수사거든. 그러니까 제가 전화해서 무슨 사건 변호인인데 조사 일정 좀 조율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조율하면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들은 별로 우리를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뭐 바람직하든 바람직하지 않든 수사기관은 그냥 이때 이미 수사인 걸 알면서도 약간 나오라고 하면 나오니까 이때에서 끝내면 편한데 끝나면 저희들 개입을 해버리면은 막 미루고 막 해버리니까 요 과정 속에서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어쨌든 이거는 따를 필요는 없고요. 조율해서 바꾸면 된다. 어쨌든 나왔다고 칩시다. 나와가지고 피의자가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자, 요 과정은 뭐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임의 수사예요. 피의자가 지금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진행이 된 수사예요. 그럼 일단 우리 하나 채워봅시다. 여기에 잠깐 이거 좀 남겨놓고 수사가 자 우리 지금 수사가 개시가 됐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수사가 개시가 됐는데 뭐 때문에 개시가 됐어? 고소 때문에 개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이제 여기 앞에 서론 배우기 전에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이 되는 거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고소예요. 물론 이제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거 외에 뭐 자수, 뭐 고발, 변사체 검시 뭐 쭉쭉쭉 있는데 결국 이 실무적으로는 고소가 제일 많고 그러다 보니까 판례가 많아요. 고소를 많이 하니까 판례가 많죠.
그리고 특히 이제 고소에서는 이제 뭐 넘어가기 전에 미리 끝내게, 고소에서는 뭐 고소권자가 어떻고 고소의 기간이 어떻고 뭐 쭉쭉 나오는데, 특히 여기서 뭐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뭐 이상한 거 나오죠. 불가분의 원칙, 그 다음에 그 고소의 취소 기간, 취소 기간, 이런 것들 해가지고 좀 어려운 판례, 이게 처음에 공부하실 때 등장하는 어려움, 이게 좀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 일단 고소로 이렇게 수사가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된 다음에 진행된 수사는 뭐라고? 여기 뭐겠어? 임의수사죠. 수사는 기본적으로 임의수사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여러분, 문제가 될 게 있을까 없을까? 수사관하고 피의자나 아니면 저 같은 변호인 동행해서 가는 수사의 경우에 문제가 될 게 있을까 없을까? 없죠. 아니, 서로 협조해서 하는 거잖아 지금. 조율해가지고 언제 가편하세요? 수사관님이 저는 이때 저 그때는 안 되고 이때 괜찮으세요? 당직이어가지고 하다가 이때 합시다. 서로 조율했고 만났고 물어보고 답하고 하니까 이 과정 속에서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어요. 스무스하게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어떤 교재를 봐도 판례가 나올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이때 임의수사를 할 때는 우리가 막 어려운 판례를 공부할 게 아니라 이 임의수사의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뭐 진술 거부권을 고지를 해줘야 되고 뭐가 어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사한 증거를 남겨야 될 거 아니야. 그 수사의 증거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조서 해서 우리가 묻고 답한 내용이 뭔지, 이 조서, 이게 결국 나중에 증거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조서를 어떻게 쓸 거냐. 야, 변호인이 참석한다는데 변호인을 비롯한 이 참여권자들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배우면 끝이죠. 이런 것들 배우면 끝이야.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자, 그리고 또 돌아와서 좀 지우고요. 자, 출석해서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아니, 얘기를 듣자니 당신네가 무슨 사업한다고 1억 빌려갔다고 했는데 그 무슨 사업이에요? 라고 물어봐.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가 아니, 우리가 무슨 양말 공장을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저기 베트남에 공장을 좀 설립하려고 한다. 근데 이제 베트남에 좀 수요가 많아가지고 공장 설립만 하고 3개월만 돌리면 금방 수익 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공장 설립 비용이 없어가지고 피해자한테 1억 빌린 겁니다. 저 갚으려고 그랬어요. 공장만 잘 굴려가지고 갚으려고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잠깐만 딴 얘기를 해볼게. 잠깐만. 우리 사기죄 공부를 하실 때요, 애초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는데 변제할 것처럼 기망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오면 요거는 뭐가 돼요? 요거는 사기가 되잖아. 근데 나 갚으려 그랬는데 나중에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돈을 갚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돈을 못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변제를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변제를 실제로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돼요? 안 되죠. 나는 처음에는 갚으려고 했고 속인 게 없어. 그래서 처음에 갚으려고 빌려갔는데 나중에 못 갚은 거는 우리가 사기죄로 취급을 안 하죠. 자, 그러면 형법 시간에 공부하실 때 우리가 구성요건 요소를 공부를 하실 때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있고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있을 때 이거는요 보통 수사하실 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현재 뭐 고소인이 갑이고 피고인이 을이면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려줬고 을이 갑한테 1억을 갚지 않고 있어. 범죄의 주체인 돈 빌린 사람이 현재 돈을 빌려가는 행위태양 속에서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은 갑하고 을도 다툼이 없어요. 저 돈 빌린 거 맞아요. 안 갚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꼭 갚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도 갚으려고 빌려갔어요. 그런데 이러면 범죄가 안 되는데
처음부터 갚을 마음이 없었으면 사기야. 처음부터 갚지도 않을 건데 갚을 것처럼 빌려가면 사기인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범죄의 고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범죄의 고의. 내가 안 갚을 마음으로 객관적 구속 요건을 인식하면서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게, 이게 지금 범죄란 말이야. 자, 그러면 고의를 공부를 하실 때 이게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다고 배우세요? 안 된다고 배우세요? 입증이 안 돼. 왜?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사람 마음속에 있는 고의는 객관적으로 꺼내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판례 표현이 어때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고의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변 상황에 따라 가지고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례가 나오고, 그걸 밝혀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야. 도대체 얘가 무슨 마음을 품고 돈을 빌려 갔는지를 밝혀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라고. 그걸 뭘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해서 진짜 갚으려고 빌려갔구나 라고 인정되면 무죄인 거고, 이 새끼 진짜 안 갚으려고 그랬네? 그랬으면 유죄인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얘한테 어떤 질문들하고 어떤 자료를 요구할래요? 어떤 질문들하고 어떤 자료들? 정말 사업하려고 했으면 당시 준비했던 사업 자료 좀 내보실래요?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그럼요 하면서 지금 사무실에 있으니까 제가 또 뭐라겠네. 그럼 지금 사업은 했어요? 물어보니까 근데 베트남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사업을 못했어요. 얘기한다. 그러면 정말 사업하려고 했어요? 사업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관련 자료 좀 보내주세요. 할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가가지고 작년에 수립했던 올해 상반기 베트남 공장 이전 계획 자료들 정리해가지고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그 계획이 있는 상황 속에서 돈 빌린 거면 갚으려고 빌린 거 아닌가? 그럼 사기 안 되겠죠. 그럼 여러분 수사 끝날 수 있어. 별 문제 없게 싶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그 관련 자료들 있죠. 이 관련 자료들은 이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내는 거 아니에요. 내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는 거. 이걸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금 우리 계속 임의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발적으로 내는 거니까 임의제출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서로 좋아. 우리들 편해. 우리도 내주면 편하지. 자, 그래가지고 봤더니 정말로 관련 자료들이 다 왔어요. 진짜 막 이렇게 계획 세웠고 막 이렇게 투자 유치해가지고 뭐 계획 서로 다 쭉 있어. 그래서 괜찮다. 그냥 이거 고소인이 오해했나 보다 하고 이제 종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혹시 더 모르니까 피해자한테 물어봤어. 그러면 당시 이 사업을 같이 계획했던 사람이 직원 중에 누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누구 상무가 있대. 그럼 그 상무한테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러세요. 그래서 상무 전화를 해요. 상무한테 이름 좀 붙여볼까? 피의자만 따로 빼고 피해자는 갑이라고 치고 상무, 피의자한테 거기 회사 상무한테 동작경찰서 경제 1팀 누구입니다. 어디 뭐 직원 되시죠? 예. 무슨 사건 때문에 좀 수사가 필요한데 좀 조사 가능할까요? 예, 먼저 나가면 될까요? 그래서 불러요. 그래서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개념 좀 하나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수사의 주인공은 기본적으로 피의자예요. 수사의 주인공은 기본적으로 피의자고, 애초에 고소인, 피해자 얘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수사에 도움을 주려고 나온 이 상무 있죠. 얘네들은요, 원래는 고소인, 피해자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사할 때는 다 뭐라 그래? 다 피의자가 아니면 참고인이에요. 얘도 수사에 도움을 주는 참고인이고, 그러니까 참고인 중에서도 피해를 입은 참고인인 거지. 근데 어쨌든 피의자하고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참고인이야. 얘도 참고인이에요. 다 수사에 참고해주는 참고인들 아니야.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얘만 피의자야.
나머지는 사실 싹 다 참고인이에요. 참고인.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좀 더 정중하게 대할 사람이 누구야? 참고인. 얘네들 우리가 필요해서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필요해서 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를 진행을 할 때도 자리가 좀 공간이 좁네요. 이 임의수사를 받는 얘를 우리가 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피의자하고 대비되는 예주가 이제 참고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진술 거부권의 고지나 영상 녹화물을 녹화할 때 절차에 있어서 피의자하고 참고인하고 조금 절차가 달라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수업 시간에 배우시면 되는 거고, 참고인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자, 듣자하니 당신네 회사 그 뭐 보니까 그 내년 3월달에 뭐 베트남 공장 계획 설립했다가 안 됐다는데 맞아요? 라고 보니까 상무가 이 새끼가 약간 조금 태도가 좀 그래. 예, 맞긴 맞습니다. 뭐 이야기를 해. 맞긴 맞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하기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뭐 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야기 한단 말이야.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 수사에 오셨으니까 좀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얘가 이제 머뭇머뭇하다가 사장님께서 가가지고 무조건 하기로 했다라고 말씀시키긴 했는데요. 사실은요 그거 아니에요 얘기를 하는 거야. 저희가 잠깐 베트남 설립 계획을 세우긴 세웠는데요, 사실 그거 한 일주일 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 그럼 어때요 여러분? 베트남 공장 계획 설립이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지금 뻥친 정이 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자, 그거 좀 자세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쭉 들어봤더니 베트남 계획은 잠깐 계획 수립만 하고 사실상 거의 논의가 안 된 안건이라는 것을 상무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다음 뭐야? 다시 전화해서 물어봐야지, 피의자한테. 근데 이때부터는 여러분들 감이 와. 이 새끼 뻗대겠다. 그래서 물어봐요. 누구시되시죠? 예. 많이 듣자 하니까 당신 그거 베트남 공장 계획 원래 없던 거라면서요. 잠깐 이야기만 하고 안 하기로 한 거라면서요. 그리고 듣자 하니까 그 설립했다가 폐지하기로 한 보고서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보고서는 왜 빼고 내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얘가 뭐라 그래? 무슨 소리예요? 이런 건 없는데요? 무슨 폐지 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이런 거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 당신네 그 직원이 이런 거 있다 그러던데 이거 빨리 가지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뭐라 그래? 그런 거 없어요. 끊습니다. 그래서 확 끊어버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수사에 유력한 증거가 되는 증거물이 있는데 관련자가 임의로 제출을 안 해요. 물론 우리가 애초부터 밑도 끝도 없이 쳐들어가가지고 컴퓨터를 뒤져가지고 증거를 찾아오면 안 되겠지만은 일단 유력한 증거가 관련자의 진술에 의해 가지고 지금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이미 제출 안 하면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야? 강제로 가져와야지. 물론 강제로 가져올 때 그냥 간다? 안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강제 수사를 좀 들어가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왜 어디에 무엇을 가지러 가는지 법원에 영장을 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영장이 나오면 그 영장을 가지고 이 물건을 가지러 가야죠.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순서상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강제 수사인데 그래서 여기 이제 강제 수사인데 강제 수사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그다음에 그 검은색 있죠, 맞아, 검은색 있죠. 보통 우리가 배울 때는 사람을 잡아오는 대인적 강제 수사를 먼저 배우기는 하는데 보통 수사는
대물적 물건을 가져오는 거, 이렇게 물건을 가져오는 대물적 강제 수사를 통해 가지고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돼요. 그래야 잡아오지. 실무상으로는 보통 이렇게 대물적 강제 수사를 먼저 합니다. 먼저 하고, 특히 대물적 강제 수사는 그 집안을 뒤지는 수색이 있는데 요거 뭐 별로 시험 나올 거 없고 항상 압수. 항상 이 압수가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특히 이 압수 중에서도, 그럼 여러분 이 폐지 보고서 어디에 있어요? 뭐 그 회사 어디 컴퓨터에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컴퓨터를 뒤져봐야 돼.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네 회사 그 회사를 처음 갈 거 아니야. 영장을 주고 처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이 보고서가 어느 컴퓨터에 어느 폴더에 있을지 솔직히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잘 모르잖아. 우리 처음 갔는데. 그러니까 사실 제일 편한 건 뭐냐면 컴퓨터를 들고 오는 게 제일 편해요. 컴퓨터를 들고 와가지고 우리 경찰서에서 차분하게 뒤져보는 거지. 검색도 해보고 이렇게 숨길 수 있으니까 뭐 지웠으면 폴스도 해봐야 되고. 근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 또 특히 막 TV에서는 막 수사기관들 막 다 들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리가 너무 좁은데? 조금만 여러분들 여유 좀 있으시죠? 제가 좀 내릴게. 특히 요즘 압수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게 항상 요즘 대부분 지금 다 얘기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원본을 들고 오는 게 원칙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다들 들고 나오니까 그게 원칙인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게 원칙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뽑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USB나 외장 하드를 들고 가가지고 그 컴퓨터에 꽂아가지고 검색해서 베트남 설립 보고서 검색해봐가지고 관련 포괄이 뜨면 복사해 오는 거야. 근데 잘 안 뜰 수도 있잖아. 근데 분명히 뒤집으면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들고 오고 싶거든, 우리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자세히 그 내용은 좀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영장 들고 가서 뭐 컴퓨터를 들고 왔든 아니면 뭐 검색을 해서 거기서 뽑아왔든 페이지 보고서를 딱 출력을 했다. 찾아가지고 증거를 확보를 했어. 증거를 딱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됐네. 이 새끼 원래 공장 이전 계획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이거 폐지된 건데 이거 있는 것처럼 뻥쳐가지고 빌려왔네.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통장까지 뒤봤더니 빌려온 1억을 사업에 쓴 게 아니라 지 여행 가고 지 옷 사고 이런 데 쓴 게 다 밝혀진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 얘 지금 고의 밝혀내고 있어요. 뭘 통해 가지고? 주변 상황. 너 이 새끼 사업한다고 했으면서 딴 데 썼네? 사업은 있지도 않네? 이런 간접 사실들 통해 가지고 고의를 밝혀가는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물적 강제 수사가 딱 진행이 되면 다시 불러야지. 피의자한테 저기요, 이만저만 해서 조사를 좀 다시 받으셔야겠는데요. 여기 하니까 피의자가 이때부터 뭐라 그래? 제가 좀 바빠서 다음에 가겠습니다. 지도 이제 좀 알게 느낌이 오거든. 뭐 됐다. 느낌 딱 오거든. 수사관님 제가 좀 바빠가지고요. 이번 주는 좀 하고 찰피를 미뤄. 근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언제 나오세요라고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얘가 나오기로 한 날에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나오고 쌩을 까기 시작해요. 자, 그럼 그땐 우리 뭐 해야 돼? 그땐 강제로 잡아와야죠. 소환 요청을 했는데 안 나와. 그러면 역시 우리 강제 수사를 진행해야 되고 그 강제 수사가 대인적 강제 수사죠. 자, 근데 시간 됐네. 50분 됐으니까 자, 여기 대인적 강제 수사부터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3시 5분 15분 14 3시 5분부터 좀 이어서 봅시다. 칩 안 주셔도 돼요.